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중심이었고, 또 오늘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체제와 비슷한 스파르타라는 체제가 있었다. 이 수천 년 전이지만 이미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두 체제의 원형 뿌리가 그리스에서 이미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도 역시 그리스 도시국가들처럼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조그만 도시 로마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마는 좀 지배했던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로서의 로마가 있어요. 로마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도시 이태리 반도 자체가 로마 전체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어요. 이태리 반도를 통일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일대 전 세계, 당시로는 전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 북쪽은 추워서 못 살고, 아프리카 남쪽은 더워서 못 살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이스라엘 서쪽은 또 사막이라서 못 살고, 이쪽 서쪽 끝은 바다고. 사람이 살만한 땅은 지중해 연안에 다 지배한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대제국으로서의 로마.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로마. 우리나라로 서울과 같은 수도 로마. 이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래요. 나도 로마를 몇 번 가봤는데, 이걸 알기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언덕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로마가 이게 7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구나. 가장 유명한 게 카피톨리노 언덕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로마를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같은 곳을 가더라도 알고 가면 아는 것만큼 보여요. 이 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로마를 구경하러 가려면 제 생각에는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가장 그 흥행에 성공한 책인 것 같아요. 보통 역사책들이 그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책을 참 좋아하는데, 흥행에는 별로 성공하기 힘든데,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이태리인하고 결혼한 일본 여자죠. 이 사람이 정식 역사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참 히트를 쳤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오노 나나미는 참 여러 가지 역사서를 썼습니다. 베네치아 역사서도 쓰고, 지중해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역사서를 쓴 사람인데, 그래서 정통 역사가들은 굉장히 비판하는데, 내가 볼 때 일반인들한테는 참 흥미있게, 재미있게 술술술 넘어가는, 그러면서 교양 수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권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나 이태리 쪽에 여행을 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이제 그 왕 시대가 있고, 공화정 시대가 있고, 황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 로마가 어떻게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초기 7왕 시대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BC 753년에 건국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때부터 BC 270년에 이태리 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477년의 역사. 이때는 주로 이제 왕정이었어요. 노물루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노물루스 형제가. 근데 그건 전설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이 7대 왕의 얘기는 어떤 사람은 이건 전설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거가 좀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7왕의 왕정 시대가 있는데, 이 로마의 특징, 로마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느냐, 이건 역사가들의 굉장한 관심거리예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스보다 뒤쳐져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 비해서는 상거래를 하기엔 불리한 위치에 이태리 반도의 중간 허리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가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고, 카르타고라는 거대한 지중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카르타고를 제압하고 지중해 패자가 되고,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관용 정신이에요. 로마의 관용 정신.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의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를 관용의 나라다. 여러 이방 나라들의 종교를 다 인정하는 관용의 나라다. 그런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면에서 다신론 국가고 굉장히 관용했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관용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관용한 모습을 이 초대 7왕의 역사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초대는 아직 공화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왕이 지배하는 이제 시대였고, 그 다음에 원로원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이제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민들은 민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실 이 오늘날 정치를 보면 이 원로원이 상원에 해당하고, 민회가 하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제 정치가 그렇게 나중에 발전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왕정 시대를 보면 이 로마 시대의 관용에 대해서 이 전설이라고 하는 이 7왕조 시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패자를 자신에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거 인간 깡패 사회도 마찬가지고 보스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하를 덕으로 대할 것이냐 힘으로 대할 것이냐. 근데 이 로마는 굉장히 덕으로 패자를 동화시키는 독특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대 왕을 사비니족의 누마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이 이제 이태리 반도에 흩어져 사는데 조금씩 힘센 곳이 옆에를 복속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아무런 지지 세력도 없는 이방인인 누바 왕을 그냥 다음 차기 왕은 네가 해라.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그래서 누마 왕도 굉장히 겸손한 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군검절약하는 뭐 아주 사치를 모르는 그런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4대 왕은 또 이 누마 왕의 외손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3대 왕은 나 여기 적어놓지 않아서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3대 왕도 또 다른 종족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3대 왕은 또 그 전에 자기를 세워준 왕의 외손자를 또 왕으로 세워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투루리아라는 옆에 이제 그 종족이 살았는데, 에투루리아는 특징이 뭐냐면 건설을 잘해요. 건설에 굉장히 앞서갖고 있었던 종족인데, 그 에투루리아계의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전 식소를 끌고 이민을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도 가니까 로마가 그 다음 왕을 이 사람을 세워요. 바로 옆에서 이민 온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양자를 또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양자가 노예 출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뭐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그 귀한 사람도 나라를 뺏기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노예라고 해서 반드시 뭐 조상대로 천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릴 때 이 사람을 발탁해서 똑똑하니까 아들하고 같이 키워서 아들한테 왕위를 주지 않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줘. 그래서 희한하죠. 이 왕들의 전통이 보면 이웃나라에서 자기가 정복해놓고 그 나라 출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민 온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랬더니 보은해가지고 또 그 사람 자식을 왕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7대 왕이 아주 고약한 녀석이 왕이 돼서 이제 왕정이 끝나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테네와 로마를 비교를 했었죠. 아테네는 절대 외국인들한테 시민권을 안 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해방노예제도도 있고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고 누구에게나 정착할 마음이 있으면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성공한 게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체격은 게르만족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가보면 게르만족도 정말 뭐 덩치가 커요. 네덜란드 사람들 다 게르만족 엄청 크거든요. 이 남쪽에 있는 라틴계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30cm, 머리 하나의 길이가 이게 대두적으로 한 30cm 되나?
한 20cm가 커요. 체격은 게르만족한테 밀리고 기술은 에트루리안인한테 그 옆에 있었던 에트루리안인한테 밀리고 경제력은 페니키아인에게 처지고 페니키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위쪽에 아시리아에서 해안가 쪽 두로와 시돈 지역의 위 지역을 살던 사람이 페니키아인이고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항해를 통해서 무역을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고 가장 최초로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상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 그 경제력은 여기에 가장 강했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약했던 로마가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프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자를 자기에게 동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걸 시오노나미가 프루타르코스의 얘기를 영웅전을 썼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국가 로마가 이렇게 관용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7대 왕부터 타르퀴니우스 프리우스의 손자예요. 그런데 6대 왕이었던 그 세르비우스가 자기 사위인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장인이 프리스쿠스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프리쿠스의 손자를 이제 자기가 양자로 삼아서 왕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퀴니우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거만 왕이에요. 거만 왕. 되게 거만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자기 양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그 프리쿠스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자기가 장인이지, 장인을 죽여요. 그리고 굉장히 거만해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정이 끝나요. 그래서 로마의 7왕정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번째 왕만 나쁜 왕이고 나머지 6왕들은 왕의 승계가 굉장히 관용하게 가지고 패자를 등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로마 7왕정은 전설에 그래서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이걸 갖다 전설이다. 이건 이제 실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마는 BC 509년에 공화정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공화정의 특징이 뭐냐?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죠. 그 민주제가 아테네에서 싹이 텄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화제가 이제 저기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역사가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공화정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거로 뽑힌 사람이 통치하고 개인보다는 법이 지배하고 개인의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대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뽑힌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민주주의는 뭐가 있어요?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아테네에서 했던 거죠. 이 직접 민주주의는요, 이 큰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 작은 사회에서나 가능한 건데,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라는 게 10명이 모여서 회의해도 참 힘든데 1000명, 10,000명이 어떻게 회의를 하겠어요. 아주 작은 곳에서 광장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좋다 할 때 민주주의는 이 대의 민주주의를 말하겠어요. 광장 민주주의를 말하겠어요. 광장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장 민주주의는 선동될 수가 있어요. 목소리 크고 웅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동될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그랬고 숙고를 못해요. 거기서 한쪽에서 와 떠들어버리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예요. 대의 민주주의에 뽑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대표로 사람을 선출을 해요.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한 연구와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게 대의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원래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리비우스는 공화정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법치국가나 위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한 게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냐 하면 왕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독재를 하더라. 그래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왕 대신 집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3.1운동 결과로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임시정부가 세 군데서 생겼어요. 상해에서 생기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생겼는데 서울의 임시정부를 한성정부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승만을 초대 집정관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에게 부여한 직책이 집정관이에요. 그 집정관이 로마 시대에 나왔던 명칭이에요. 근데 이 집정관을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예요. 왕을 대신하는. 그런데 두 명을 세워. 왜? 한 사람을 세우면 독재하니까. 그 다음에 임기가 1년밖에 안 돼. 이게 학생회장도 아니고 말이야. 임기가 1년이야. 근데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 이렇게 임기 1년에 두 명의 집정관을 세워서 두 사람이 상의해서 해라. 지독한 공화제죠. 독재를 그렇게 실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준 게 원로원이에요. 이제 일종의 귀족들이죠. 그래서 이 원로원들이 이 사람들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국회의원들처럼 뽑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신직 원로원을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정관을 뽑는 거예요. 물론 집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다 이 원로원들이 뽑아요. 그래서 이 집정관이 최고 마지막 직책이고 집정관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나중에 총독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화제의 특징입니다.